입맞춤 안톤 체홉 1887년 5월 20일 저녁 8시 6중대로 이루어진 N 예비 포병여단은 병령을 향해 이동하던 중에 하룻밤을 묵기 위해 메스체스키 마을에 머물렀다. 장교들 몇 명은 대포 주위에서 바빴고 다른 이들은 교회 울타리 부근 광장에 집합해 수경계의 말을 듣느라 혼잡이 극에 달했다. 그때 교회 뒤쪽에서 평상복 차림을 한 사람이 이상하게 말을 타고 나타났다. 작은 몸집에 멋진 목들미와 짧은 꼬리를 가진 암갈색 말은 똑바로 걷지 못했다. 마치 춤이라도 추는 옆으로 걷는 짧은 걸음걸이는 채찍으로 다리를 얻어맞은 듯 보였다. 그 사람은 장교들에게 다가오더니 모자를 살짝 들고는 인사했다. 이곳 지주이신 폰 라베크 중장께서 함께 차라도 나누고 싶은 마음에 장교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말은 몸을 굽혔다가는 다시 춤추듯 움직여 옆걸음으로 뒤로 물러났다. 말을 탄 사람은 한 번 더 모자를 들어 보이고는 곧 그 이상스러운 말과 함께 교회 뒤쪽으로 모습을 감췄다. 이런 피려먹을. 장교 몇 명이 숙소로 흩어지면서 짜증을 냈다.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차 타령이야. 여기 차가 얼마나 맛없는지 잘 알고 있는데. 6개 중대의 장교들 머릿속에는 지난해 기동훈련 중 카자크 연대 소속 장교들과 함께 지주며 백작이라는 퇴역 장교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초대를 받은 일이 또렷하게 기억났다. 손님을 좋아하는 백작은 모두에게 음식과 술을 극진히 대접한 것도 모자라 마을에 정한 숙소 대신 자신의 집에서 묵게 했다. 모든 것은 훌륭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퇴역 장교가 젊은이들을 만나면 지나치게 흥분한다는 점이었다. 다음 날 해가 뜰 때까지 장교는 젊은이들에게 쉴 새 없이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는 장교들을 방마다 끌고 다니며 고가의 그림이나 오래된 판화, 희귀한 여러 총기를 보여주는가 하면 고위직 사람들이 직접 쓴 친필 편지를 읽어주기도 했다. 힘들고 실정이 난 장교들은 억지로 보고 듣기는 했지만 과연 언제쯤이면 잠자리로 들 수 있는지 생각하며 몰래 소매로 입을 가리고 하품을 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인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을 때에는 이미 잠자리에 들 시간이 지나 있었다. 이 폰 라베크라는 사람도 그런 인물이 아닐까? 어찌되었든 간에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장교들은 제복으로 갈아입고는 왁자지껄 떼를 지어 지주의 집으로 몰려갔다. 교회 근처 광장에 있던 사람들은 아래로 가는 길과 윗길을 알려주었다. 교회 뒤 강가를 따라 아래로 걸어가면 정문이 보이는데 그 길로 곧장 오솔길을 따라가면 지주의 저택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교회 윗길을 따라 마을에서 반 베르스트 정도 걸어가면 지주네 창고로 갈 수 있다고 했다. 장교들은 위쪽 길을 선택했다. 폰 라베크가 대체 누구야? 그들은 이야기하면서 걸어갔다. 플레브나 전투에서 N 기병 사단을 지휘한 그 양반 아닐까? 아니야. 그 사람은 폰 라베크가 아니라 그냥 라베야. 폰은 귀족에게 붙이는 칭호입니다. 폰도 빠졌다고. 정말 좋은 날씨군. 길은 지주의 첫 번째 창고에서 두 갈래로 나뉘었다. 한 길은 짙은 밤안개 속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고 다른 한 길은 오른편에 있는 지주의 저택을 향해 뻗어 있었다. 장교들은 오른쪽 길로 들어서며 다시 소곤거리기 시작했다. 길 양편을 따라 붉은 기와를 얹은 석조 창고들이 줄줄이 보였는데 육중하면서도 단단한 모습이 지방도시의 병령과 흡사했다. 앞쪽에는 지주가 사는 저택의 창문이 번쩍였다. 제군들, 무언가 좋은 징조야? 누군가 말했다. 우리 사냥개가 앞서가고 있는 걸 보니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냄새 맡은 모양이야. 사냥개란 앞서 걷고 있는 중이 로비트코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그는 키가 크고 건장했지만 코수염이 없었는데 관로 속에 벌써 25이 넘었지만 무슨 일인지 둥글고 살찐 얼굴에는 수염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멀리서도 여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직감으로 알아내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부대 안에서 소문이 바다했다. 그는 몸을 휙 돌리면서 말했다. 틀림없어. 분명 여자들이 있어. 느낌이 오는데. 장교들은 저택 입구에서 평상복을 입은 60살가량의 풍채 좋은 노인을 만났다. 그는 손님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간곡히 말하기를 이렇게 만나게 되어 무척 기쁘지만 하룻밤 묵어가시라고는 말하지 못해 무척 미안하다고 했다. 누이 둘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도 모자라 형제들과 이웃까지 찾아와서 남은 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다.
장군은 양해를 구하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표정은 작년에 본 백장만큼 기뻐하는 표정은 아니었다. 장교들을 초청한 것도 단지 체면을 차리기 위한 듯 보였다. 장교들 또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부드러운 융단이 덮인 계단을 올랐지만 그의 말처럼 이 초대가 그저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임을 알아차렸다. 더군다나 아래층 현관과 위층 방에 불을 밝히느라 바쁜 하인들을 보자 자기들의 방문으로 인해 이 집에 좋지 않은 불안과 소란을 몰고 올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다. 저택에는 가족 행사나 다른 큰일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온 두 누이와 형제들 그리고 이웃 사촌이 함께 모여있는 모양인데 19명이나 되는 낯선 장교들의 존재가 반가울 리가 있겠는가? 위층 큰 방 입구에서 장교들은 긴 얼굴에 검은 눈썹을 가진 외제니 왕후, 나폴레옹 3세의 황후입니다. 외제니 황후와 아주 비슷하게 생긴 키가 크고 날씬한 늙은 부인을 만났다. 부인은 예의 바르고 위엄 있게 미소 지으며 손님을 모시게 되어 몹시 기쁘고 행복하다고 했다. 하지만 하룻밤 묵고 가도록 청하지 못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사과했다. 부인이 손님 모두에게 보여준 시선과 미소를 통해 부인은 일생 동안 수많은 장교를 보았으며 때문에 현재 그들 모두에게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을 집으로 초대한 뒤 변명을 하는 것도 사실은 자신의 교양과 사회적 신분 때문이라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장교들은 커다란 식당으로 안내되었다. 기다란 식탁 한 귀퉁이에 10여 명의 늙고 젊은 신사와 성녀가 어울려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 뒤로는 옅은 담배 연기에 둘러싸인 남자들이 보였다. 그 한가운데에서 붉은 구렛나루를 기른 한 야윈 청년이 일어서서 바람이 분명치 않은 영어로 목소리를 높여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사람들 뒤쪽 문틈으로는 하늘색 가구로 꾸며진 환한 방이 보였다. 자, 손님이 많으니 한 명 한 명 소개시켜드리기 힘들겠군요. 장군은 유쾌한 듯 보이려고 애쓰며 큰 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편하게 인사들 나누시죠. 장교 중에 한 사람은 무척이나 심각한 그래서 엄해 보이기조차 한 미소를 지었다. 나머지 사람들도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모두들 어색했고 그래서 대충 차를 마시고는 자리에 앉았다. 그중 가장 어색해한 사람은 키는 작고 등이 굽은 랴보비치 대위였다. 안경을 쓴 그는 살쾡이 같은 구렛나루를 기르고 있었다. 동료들은 심각하거나 또는 어색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과 살쾡이 같은 구렛나루 그리고 안경은 마치 저는 전 여단을 통틀어 가장 소심하고 평범한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다. 차를 마시기 위해 식당으로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그는 사람들의 얼굴이나 물건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사람들의 얼굴, 그들이 차려입은 옷, 꼬냑을 담은 크리스탈 유리병, 술잔에 서리는 김, 벽과 천장의 조각 장식, 그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하나의 커다란 인상을 만들어냈고 랴보비치는 두려운 마음에 그곳이 어디든 간에 숨고만 싶었다. 연설을 하기 위해 처음 연단에 선 연사처럼 그것 또한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보고 있으면서도 인식하거나 이해하지 못했다. 괄호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생리학자들은 정신적 실명이라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얼마쯤 시간이 흐른 뒤 조금은 익숙해진 랴보비치가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소심하면서도 비사교적인 사람들이 흔히 그렇듯 그는 우선 자신의 눈에 생소하게 보이는 것들부터 관찰하기 시작했다. 즉 오늘 처음 본 이 집 식구들의 놀랄만한 대범함이었다. 폰 라베크, 그의 부인, 두 중년 부인, 라일락 빛깔의 옷을 입은 숙녀, 그리고 폰 라베크의 막내 아들이라는 붉은 구렛나루대의 사나이는 마치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장교들 틈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그러고는 곧장 손님들이 끼이지 않고는 배기지 못할 격렬한 논쟁을 시작했다. 라일락 숙녀는 흥분한 목소리로 포병이 기병이나 보병보다 더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폰 라베크와 중년 부인들은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뜨겁고 열띤 논쟁은 계속되었다. 랴보비치는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관심도 없는 이야기를 그렇게도 열심히 떠들고 있는 라일락 숙녀를 바라보다가 그 얼굴에 떠올랐다가는 사라지는 가식적인 미소를 발견했다. 폰 라베크와 그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장교들을 논쟁에 끼도록 했고 그 정신없는 통에도 손님들의 잔을 살피며 모두가 충분히 마시고 있는지 설탕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왜 저 사람은 비스킷을 먹지 않는지 또는 꼬냑을 입에 대지 않는지 등을 확인했다. 랴보비치는 그 모든 것을 보고 들으면서 가식적이기는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해 보이는 가족들이 점점 더 마음에 들었다. 차를 마신 장교들은 큰 방으로 갔다. 로비트코 중위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큰 방에는 많은 아가씨들과 젊은 부인들이 있었다. 사냥개 중위는 이미 검은 드레스를 입은 젊은 금발 아가씨 곁에 서 있었다. 그러고는 군도의 기대기라도 한 듯 당당하게 몸을 기울이며 미소를 짓고는 의식적으로 어깨를 흔들었다. 분명 농담을 한 모양인데 금발 아가씨는 관심 없다는 눈길로 그의 둥근 얼굴을 바라보며 아무런 감흥이 없는 목소리로 정말이에요? 하고 물었다. 이 무관심한 정말이에요? 라는 말 한마디는 곧 똑똑한 사냥개라면 상대가 돌격에 물고 늘어질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눈치챌 수 있을 것이다. 피아노 연주가 시작되었다. 구슬픈 왈츠 곡은 큰 방에서 열린 창밖으로 흘러나갔고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은 지금 창밖은 봄, 그러니까 바로 5월의 저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공기 중에서 포플러의 어린 잎사귀와 장미 그리고 라일락 향기가 풍겨오는 것만 같았다. 그렇게 음악은 흘렀다. 그때 랴보비치는 꼬냑의 술 기운을 느끼며 시선을 창밖으로 던진 채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여인들이 행동하는 것을 눈여겨보았다. 장미, 포플러 그리고 라일락 향기는 정원이 아닌 여인들의 얼굴과 옷에서 풍겨나오는 듯했다. 폰 라베크의 아들은 어떤 비쩍 마른 아가씨와 함께 2번 춤을 추었다. 로비트코는 쪽마루 위를 보기 좋게 미끄러지듯 나아가 라일락 숙녀와 함께 커다란 방을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었다. 춤은 시작되었다. 랴보비치는 문 옆 춤을 추지도 않는 사람들 사이에 서서 구경을 했다. 그는 태어나 한 번도 춤을 추어본 적이 없었고 정숙한 여인의 허리를 아는 적도 없었다. 그는 모든 남자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알지도 못하는 여인들의 허리에 손을 얹는 것과 여인들이 작은 손이 또한 남자들의 어깨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이 좋아 보였다. 하지만 본인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 한때는 그런 동료들의 대담함과 당당한 모습을 부러워하면서 마음속으로 비참해하던 때도 있었다. 자신이 소심하다는 것, 등이 구부정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내라는 것, 허리가 길고 살쾡이 구린 나룻이 있다는 것 등이 자격지심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이 모든 것들은 몸에 익숙해졌고 이제는 춤추는 사람이나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더라도 부럽지는 않고 그저 조금 서글퍼질 뿐이었다. 4인조 쿼드릴 춤이 시작되자 젊은 폰 라베크는 춤추지 않고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장교 2사람에게 다가가 당구를 치자고 이야기했다. 장교들은 흔쾌히 그를 따라 큰 방을 나갔다. 랴보비치는 딱히 할 일도 없고 또 그들의 놀이에 조금이라도 참여하고픈 생각에 느릿느릿 그 뒤를 따랐다. 큰 방에서 나온 그들은 거실로 들어갔다. 유리로 만들어진 좁은 복도를 지나 방으로 들어가자 졸린 얼굴의 하인 셋이 소파에 앉아 자다가 깜짝 놀라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른 여러 방들을 지나 마침내 젊은 폰 라베크와 장교들은 당구대가 있는 그리 넓지 않은 방에 도착했다. 당구가 시작되었다. 랴보비치는 카드를 빼고는 어떤 취미도 없는 사람이었기에 당구대 옆에 서서 당구를 치는 사람들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위도 단추를 푸르제친 채 큐대를 손에 쥔 사람들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익사를 떠는가 하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외치기도 하였다. 아무도 랴보비치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무심코 팔꿈치로 그를 밀거나 큐대로 건드릴 때만 몸을 돌려 사과를 했다. 그는 첫 게임이 끝나기도 전에 실정이 났고 자기가 괜히 방해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그 방을 나와서 다시 큰 방으로 향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작은 사건이 일어났다. 그는 자기가 길을 잘못 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분명 아까 올 때에는 졸다가 일어난 하인 3명을 만났는데 데이스크의 방을 지나도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방향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다시 길을 되짚어 오다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돌리자 아까 당구대가 있는 방으로 갈 때는 보지 못한 희미한 불이 켜진 서재가 나왔다. 그는 잠시 그곳에서 망설이다가 결국은 맨 처음 본 문을 용감하게 열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주 캄캄한 방이 나타났다. 문틈으로 환한 불빛이 가늘고 선명하게 새어나왔다. 그리고 문 너머에서는 구슬픈 마주르크 가락이 아련하게 들려왔다. 그 방 창문도 활짝 열려 있어서 포플러와 라일락, 장미 향기가 풍겨왔다. 랴보비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때 갑자기 황급한 걸음으로 드레스를 끌며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야 오시다니.
여자의 나지막한 목소리와 함께 부드럽고 향기로운 의심할 나위 없는 여자의 두 팔이 그의 목을 휘감았다. 그의 뺨에 여자의 뺨이 닿자마자 입맞춤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곧 여자는 작은 비명을 지르며 랴보비치는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관로속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뒤로 펄쩍 물러섰다. 그 역시 놀라서 비명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가까스로 참고 밝은 빛이 새어나오는 옆방으로 갔다. 큰 방으로 돌아온 랴보비치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두 손도 눈에 띌 만큼 떨렸다. 그는 재빨리 손을 등 뒤로 감추었다. 처음에는 낯선 여인이 자신을 끌어안고 입맞춤을 했다는 사실을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괴로웠다. 그래서 그는 몸을 움츠린 채 불안하게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모두들 조금 전과 다름없이 태연하게 춤을 추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비로소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기분에 젖어들었다. 알 수 없는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이었다. 불과 얼마 전 부드럽고 향기로운 팔이 감쌌던 목에는 기름칠이라도 뗀 듯 느껴졌고 미지의 여인이 입을 맞춘 왼쪽 뺨 언저리에는 박하수같이 가볍고 상쾌한 기분이 어렸는데 그 자리를 만질수록 그 상쾌함은 더욱 강렬해지는 것 같았다. 그랬다.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알 수 없는 새로운 느낌으로 가득 찼고 그 느낌은 갈수록 커져만 갔다. 지금 당장 춤추고 이야기하며 정원으로 뛰어나가 큰 소리로 웃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등이 구부정한 것과 살쾡이 같은 구레나룻 그리고 아무 특징 없는 자신의 외모 관로 속에 설명했습니다. 우연히 엿듣게 된 부인들의 대화에서 자기 외모가 그런 평가를 받고 있었다. 자신의 외모 등은 모두 잊어버렸다. 폰 라베크 부인이 옆을 지나갈 때 그가 얼마나 환히 웃었던지 부인은 잠시 멈춰서서 의아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저택이 무척 마음에 듭니다. 그는 안경을 고쳐 쓰며 말했다.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원래는 집이 아버지 소유였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부모님은 생존해 계시는지, 얼마 동안 군에서 복무했는지, 왜 그렇게 말랐는지 등을 물었다. 그의 대답을 들은 부인은 다시 가던 길을 갔다. 하지만 그는 대화가 끝났어도 더 활짝 웃으며 훌륭하고 멋진 사람들이 아직도 자신을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했다. 식사가 나오자 랴보비치는 근성으로 음식을 먹으며 다른 이야기에는 집중하지도 않고 조금 전의 사건을 설명해 보려고 애썼다. 하지만 신비하고도 낭만적인 그 사건을 설명하기란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어떤 아가씨나 부인이 그 어두컴컴한 방에서 미래를 약속했을 것이다. 그런데 오랜 기다림 끝에 신경이 곤두선 그녀는 그만 랴보비치를 자신이 기다리던 남자로 착각했을 것이다. 어두운 방을 헤매다 잠시 다른 방문 앞에 서서 망설였던 자신의 모습이 그리 보였을 수도 있을 테니 말이다. 그 입맞춤 사건을 랴보비치는 그렇게 설명했다. 대체 그 여인은 누구일까?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생각했다. 틀림없이 젊은 여자일 거야. 나이 든 여자가 그런 만남을 하지는 않거든. 또 교양도 있고 우아한 여자 같았어. 드레스가 스치는 소리와 향기, 또 목소리 등이 그랬으니까. 그는 라일락 숙녀에게 눈길을 돌렸다. 어깨와 손이 아름답고 영리해 보이는 얼굴에 고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서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랴보비치는 다른 여자가 아닌 바로 그녀가 미지의 여인이었으면 하고 바랐다. 하지만 그때 라일락 숙녀는 어딘지 가식적으로 보이는 미소를 짓기 시작했고 기다란 코에는 주름이 잡혀 있었다. 그는 어쩐지 나이가 들어 보이는 그녀의 모습을 외면한 채 다시 검은 옷을 입은 금발 아가씨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훨씬 더 젊고 소박하고 관자놀이가 무척 아름다운 금발의 아가씨는 우아한 자세로 술을 마시고 있었다. 랴보비치는 이제 금발의 아가씨가 바로 그 미지의 여인이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녀는 얼굴이 너무 납작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옆자리의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돌렸다. 누군지 알아맞히기가 힘드네. 쉬지 않고 공상을 하면서 그는 생각했다. 라일락 숙녀의 어깨와 손, 그리고 금발 아가씨의 관자놀이, 또 로비트코 왼편에 앉은 아가씨의 눈을 더하면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며 생각했지만 자신에게 입을 맞춘 여인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손님들은 곧 작별 인사를 하며 감사의 말을 건넸다. 주인 부부는 다시 한번 하룻밤 묵어가도록 붙잡지 못함을 사과했다. 무척 기쁩니다, 여러분. 폰 라베크 중장은 이번에는 솔직하게 말했다. 관로 속에 손님을 전송할 때가 맞을 때보다 훨씬 더 솔직하고 다정한 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매우 기쁩니다. 다음번 지나가시는 길에도 이곳에 들려주십시오. 물론 망설이지 마시고요.
그런데 어디로 가실 겁니까? 윗길로요? 아닙니다. 정원을 가로질 아랫길로 가시는 편이 더 가깝습니다. 장교들은 정원으로 나왔다. 환한 불빛과 소란스러운 소리에 묻혀 있다가 밖으로 나오니 정원은 어둡고 고요하게 느껴졌다. 모두들 쪽문까지 말없이 걸었다. 반쯤 취한 상태였기에 유쾌한 기분이었고 어둠과 정적이 그들을 생각에 잠기게 만들었다. 아마 랴보비치를 포함해 모두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언젠가는 자신들도 폰 라베크처럼 정원이 딸린 커다란 저택에서 가족과 살며 가식적이긴 하지만 사람들을 초대할 멋진 날이 과연 생길까 하는 생각들 말이다. 쪽문을 벗어나자 그들은 곧 짓거리기 시작하며 까닭도 없이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오솔길은 강 쪽으로 내리막이 되었다가 바로 강물 옆으로 이어졌고 덤불과 도랑 그리고 물 위로 드리워진 버드나무 같은 것들이 연이어 나타났다. 너무나 어두워서 강과 좁은 오솔길이 간신히 보였다. 맞은편 강둑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검은 물 위로 반사된 별들이 빛났다. 물 위에서 빛나는 별빛은 마치 몸을 떨듯 일그러져 있었다. 그것을 보면 물살이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요했다. 건너편 강둑에서는 졸린 도요새가 울고 있었고 이곳 덤불에서는 장교들 따위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꾀꼬리가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심지어 장교들이 덤불 근처에 잠시 멈추어 나무를 흔들어 보았으나 꾀꼬리는 노래를 멈추지 않았다. 어렵쇼. 그들은 놀란 한편 감탄했다. 우리가 이렇게 옆에 있어도 무사태평이라니 요런 영약한 놈 같으니라고. 오솔길이 끝나면서 다시 오르막이 되었다가 교회 울타리 근처에서 큰 길로 합쳐졌다. 언덕길을 가느라 지친 장교들은 잠시 말없이 앉아서 담배를 피웠다. 건너편 강둑이로 희미한 붉은 빛이 보였다. 특별히 할 일이 없었던 장교들은 그 불빛이 화토불인지 아니면 집안에서 흘러나오는 빛인지를 두고 오랫동안 입씨름을 했다. 랴보비치도 역시 불빛을 보았는데 그에게는 그 불빛이 자신의 입맞춤 사건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일종의 화답 같은 다정한 눈웃음이라고 여겼다. 숙소로 돌아온 랴보비치는 곧장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웠다. 그는 로비트코와 메르즐라코프 중위와 함께 묵었다. 메르즐라코프는 조용하면서도 말이 없는 키가 작은 장교로 나름 장교들 중에서도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날 때마다 늘 품에 지니고 있는 유럽 통보를 꺼내 읽었다. 옷을 벗은 로비트코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방안을 오랫동안 서성거리며 심부름꾼에게 맥주를 가져오라고 했다. 메르즐라코프는 머리맡에 촛불을 두고는 침대에 누워 유럽 통보를 집중해서 읽기 시작했다. 그 미지의 여인은 누구일까? 랴보비치는 거름 투성이가 된 천장을 올려다보면서 생각했다. 여전히 자기 목은 기름칠 때인 듯 했고 입가는 박하수 같은 향기가 느껴졌다. 상상을 하자 라일락 숙녀의 어깨와 팔, 검은 옷을 입은 금발 아가씨의 진심 어린 눈과 관자놀이, 여자들의 허리, 드레스, 브로치 등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하지만 그 상상은 오래가지 않았다. 상상 속 형상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일그러졌다가는 이내 사라져버렸다. 눈을 감으면 그 넓은 공간에서 모두가 본 그 형상들이 이내 지워지면서 다시 황급한 발걸음 소리와 드레스가 스치는 소리 그리고 입맞춤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강렬한 기쁨에 사로잡혔다. 그런 기쁨에 몸을 뜨는 동안 당분병이 돌아와 맥주가 없다는 보고를 했다. 로비트코는 크게 화를 내고는 다시 방안을 서성거렸다. 아니 정말 바보 아니야? 랴보비치와 메르즐라코프 앞에 선 로비트코가 입을 열었다. 그 흔한 맥주 하나 구하지 못한다는 정말 멍청한 놈이군. 여기서 맥주를 구하지 못하는 건 당연해. 메르즐라코프가 여전히 유럽 통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뭐? 자네도 그렇게 생각해? 로비트코는 버럭 화를 내며 말했다. 오 하나님 지금 당장 절 달나라에 던져보세요. 바로 맥주와 여자들을 찾아와 바칠 테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당장 나가서 찾아야겠어. 맥주를 구해오지 못하면 나를 비열한 놈이라 욕해도 좋아. 그는 꾸물거리며 옷과 장화를 신은 뒤 말없이 담배를 피우다가 밖으로 나갔다. 라베크, 그라페크, 나베크. 그는 근처 더미 위에서 중얼거렸다. 아, 혼자 가기는 싫은데 제기랄. 랴보비치 같이 산책이나 하지 않겠어? 그는 대답을 듣지 못하자 돌아와 다시 옷을 천천히 벗은 뒤에 자리에 누웠다. 메르즐라코프는 한숨을 쉬고는 유럽 통보를 옆으로 밀어놓고 촛불을 껐다. 로비트코는 어둠 속에서 담배를 피우며 중얼거렸다. 랴보비치는 머리까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새우등을 하고는 상상 속을 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상상 속 조각들은 온전한 형상을 만들지 못했다. 그리고 잠이 들고 말았는데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누군가가 자기를 꼭 껴안아줘서 행복하다는 것. 무언가 이상하고 바보스럽기는 해도 엄청나게 기쁘고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었다. 그 생각은 꿈속에서도 떠나지 않았다. 잠에서 깨었을 때 목의 기름칠이나 입술 근처의 박하향은 이미 사라졌지만 어제와 마찬가지로 가슴 속에는 기쁨이 넘쳐나고 있었다. 그는 지금 막 떠오른 햇살 때문에 금빛으로 물든 창문을 기쁨에 차 바라보았다. 그리고 창밖에서 들리는 큰 소리를 들었다. 랴보비치의 포대 사령관으로 이제 막 연대를 뒤따라온 레베제스키였다. 목소리를 낮추고 이야기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듯 그는 무척 큰 목소리로 특무상사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밖의 일은? 사령관이 소리쳤다. 어제 말편자를 다시 맬 때 장군님, 그만 말 한 마리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수의사가 진흙에 식초를 개어 발라주었고 그 말은 따로 가게 했습니다. 또 수공업자 에르체미에프가 어제 술을 마시고 곤드레가 되는 바람에 중위님이 예비 포차 앞에 앉도록 명령했습니다. 특무상상은 또 카르포프가 트럼펫에 따는 새 장식끈과 천막 말뚝 챙기는 일을 잊었으며 어젯밤 폰 라베크 장군 댁의 장교들이 손님으로 다녀왔다고 덧붙였다. 말을 하는 도중에 레베제츠키의 붉은 수염이 창문에 어른거렸다. 그는 근시안을 찡그리며 아직 잠에서 깨지 못한 장교들을 보고 인사했다. 모든 것이 정상인가? 사령관이 물었다. 말 한 마리가 새 목걸이 때문에 목을 다쳤어요. 로비特고가 하품을 하며 대답했다. 한숨을 쉰 사령관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큰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 알렉산드라 예브그라포브나에게 가봐야겠어. 오늘 방문하기로 했거든. 그럼 잘 가게. 저녁까지는 뒤쫓아 가겠네. 15분 뒤 여단은 출발했다. 지주의 창고 옆을 지나갈 때 랴보비치는 오른쪽에 있는 저택을 바라보았다. 창문은 발로 가려져 있었다. 아직 모두 자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어제 랴보비치에게 입을 맞춘 그 여인도 자고 있을 것이다. 그는 여인이 잠자는 모습을 상상했다. 활짝 열린 침실 창문, 방안을 기웃거리는 초록빛 나무가지들, 아침의 싱그러움, 포플러와 라일락 그리고 장미의 향기, 침대, 어제 바닥을 스쳤던 드레스와 놓인 의자, 앙증맞은 슬리퍼, 탁자 위에 놓인 작은 시계, 그 모든 것이 선명하고 또렷하게 떠올랐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즉 얼굴 생김새라든가 졸린 듯한 사랑스러운 미소 같은 것들에 이르면 손가락 사이로 소리 없이 빠져나가는 수원처럼 상상 속 모습은 금세 흩어지고 없었다. 반 베르스타쯤 더 가서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노란 교회와 저택과 강과 정원이 햇빛에 빛나고 있었다. 옆으로는 선명한 초록빛 강변이 있는 푸른 하늘빛을 담고 있던 강이 군데군데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이는 것이 무척이나 아름다웠다. 마지막으로 메스체스키 마을을 바라보았을 때 랴보비치는 다정한 친구와 헤어지는 것처럼 마음이 서글퍼졌다. 눈앞의 길에는 오래전부터 봐온 익숙한 광경이 펼쳐졌다.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모두 까마귀떼가 날아다니는 호밀밭이거나 메밀밭이었다. 앞에는 먼지와 앞사람의 목덜미가 있었고 뒤를 돌아보아도 역시 먼지와 뒷사람의 얼굴뿐이었다. 맨 앞에는 칼을 찬 사람 4명이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전위대였다. 그 뒤로는 기수들과 말을 탄 트럼펫 주자들이 따르고 있었다. 전위대와 기수들은 적당한 간격을 두고 걸어야 한다는 것을 잊은 채 멀리 앞장서 걷고 있었다. 랴보비치는 5중대 첫 번째 열에 있었다. 그렇게 앞서 걸어가는 4중대가 한눈에 보였다. 군인이 아닌 민간인들에게는 부대가 이동하는 기다랗고 복잡한 행렬이 그저 불가사의한 행진으로 보일 것이다. 어째서 대포 하나에도 그렇게 많은 군인들이 필요한지, 왜 그렇게 많은 말들이 무거워 보이는 이상한 차림으로 대포를 끌고 가는지 그저 두렵고 의아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랴보비치는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또 그랬기에 아무런 재미를 느끼지 못했다. 또한 각 중대의 선두에 있는 장교 바로 옆에 몸이 좋은 하사관이 나란히 말을 타고 가는 까닭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하사관 바로 뒤에는 전령들이 두 줄로 나뉘어 따라갔다. 랴보비치는 전령들이 타고 있는 왼쪽 말들이 안장마이고 오른쪽 말들은 예비마로 불리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아무런 흥미도 느낄 수 없었다. 전령들 뒤로 다시 말 2마리가 걸어갔다. 그 중 한 마리 위에는 어제의 먼지를 그대로 등에 묻히고 있는 뽀양 전령 하나가 오른쪽 다리 위에 우스꽝스럽게 못생긴 나무토막 하나를 얹고 앉아 있었다.
레아보비치는 그 나무 토막의 사용 목적을 알고 있었기에 전혀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말을 탄 사람들은 모두 습관적으로 채찍을 휘두르며 가끔씩 소리를 질렀다. 대포는 보기에 흉했다. 포차 앞에는 방수포로 덮은 귀리 부대가 놓여 있었고 포신에는 주전자와 병사들의 가방이며 보따리 등이 아무렇게나 걸려 있었다. 그렇기에 대포는 사람과 말들에게 엉뚱하게 둘러싸인 자그마하면서도 온순한 동물을 연상시켰다. 옆 바람을 맞지 않는 위치에서 포수 6명이 손을 흔들며 걸어갔다. 대포 뒤로는 다시 하사관과 전령, 말들이 따르고 그 뒤로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아무렇게나 주렁주렁 짐이 걸린 다른 대포가 뒤따랐다. 두 번째 다음에는 세 번째, 네 번째가 그 뒤를 따랐고 네 번째 옆에는 장교가 한 사람 있었다. 전 부대에 중대는 6이며 각 중대의 대포는 4개씩이었다. 행렬 길이만도 반 베르스타나 되었다. 행렬의 마지막은 진마차가 따르고 있었고 그 옆으로는 기다란 귀가 달린 머리를 숙인 잘생긴 당나귀 마가르가 생각에 잠겨 걷고 있었다. 중대장 하나가 터키에서 데려온 놈이었다. 야보비치는 아무 생각 없이 앞뒤로 보이는 목덜미와 얼굴들을 쳐다보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꾸벅꾸벅 졸았지만 지금은 무척 새롭고 즐거운 기분이 들었다. 처음 부대가 행군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입맞춤 사건은 하나의 작고 비밀스러운 체험일 뿐이지 본질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며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도 없다며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복잡한 생각을 떠나 곧 상상에 빠져들었다. 그는 폰 라베크의 거실에서 라일락 숙녀를 닮은 또는 검은 드레스를 입은 금발 아가씨와 비슷한 어떤 아가씨 옆에 앉은 자신을 상상했다. 상상 속에서 그는 아가씨들과 이야기와 애무를 했고 때로는 아름다운 어깨를 향해 몸을 굽히기도 했다. 다툼과 이별, 재회,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등을 떠올렸다. 정지! 내리막길이 나올 때마다 명령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역시 정지라고 외쳤지만 그 고함 소리 때문에 상상이 깨지며 현실로 돌아오는 것이 두려워졌다. 랴보비치는 한 지주의 영지를 지나며 울타리 너머로 정원을 바라보았다. 어린 자작나무들에 둘러싸여 있는 마치 긴 자처럼 곱고 기다란 노란 모래길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노란 모래길을 걸어가는 자그마한 여인의 발을 상상했다. 그러자 뜻밖에도 자신에게 입을 맞춘 그 여인, 어제 저녁 식사 내내 그려본 그 모습이 또렷이 나타났다. 그 모습은 뇌리에 남아서 그를 떠나지 않았다. 정오가 지나자 뒤쪽 집 마차 있는 곳에서 고함 소리가 났다. 차려 좌를 보라, 장군님이시다. 흰 말 두 필이 끄는 마차를 타고 여단장이 지나갔다. 그는 이중대 근처에 멈춰 서서 무슨 말인가를 외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랴보비치를 포함한 장교 몇 명이 여단장에게 뛰어갔다. 그래, 어떤가? 별일 없나? 장군은 충혈된 눈을 끔뻑이면서 물었다. 환자는 없나? 몸집이 작고 여인 장군은 잠시 중얼거리며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는 장교 한 사람을 향해 말했다. 자네 중대 세 번째 대포 앞에 누군가가 무릎 바지를 풀어서 걸어 놓았더군. 누군지 찾아내 징계하도록 하게. 그리고 랴보비치를 향해 말을 이었다. 참, 자네 중대는 대포에 매단 끈이 너무 긴 것 같더군. 몇 마디 더 지루한 지적을 한 끝에 장군은 로비트코를 보며 웃었다. 그런데 자네 로비트코 중이 오늘 아주 슬픈 표정이군. 로포바 부인이 그리워서 그런 건가? 맞아. 제군들, 이 친구가 로포바 부인이 그립다는군. 로포바라는 여자는 이미 오래전에 40을 넘긴 몹시 뚱뚱하고 키가 큰 여인이었다. 나이는 상관없이 덩치가 큰 여자를 좋아하는 장군은 휘하 장교들이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장교들도 수줍게 웃었다. 자신의 농담에 만족스러워진 연대장은 큰 소리로 웃으며 마보의 등을 툭툭 쳤다. 출발하자는 신호였다. 장군이 경례를 끝내자 마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금 내가 상상하는 것들,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것들 모두가 실은 모두 평범한 일들이야. 랴보비치는 장군의 마차 뒤에서 구름처럼 일어나는 먼지를 보며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은 평범하고 또 모두가 다 경험하는 것들이야. 이를테면 저 장군만 해도 한때는 사랑에 빠졌었고 지금은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기르고 있지. 바흐체르 대위도 저리 흉한 목덜미에 허리도 없지만 역시 결혼을 해서 사랑을 받는단 말이지. 살리마노프도 거칠고 난폭하지만 역시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어. 나라고 다를 건 없지. 앞으로 조만간 모든 사람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거야. 자신도 평범한 사람이며 평범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그를 기쁘게 했고 동시에 용기를 주었다.
그는 그녀와 자기가 원하는 행복을 대범하게 상상했고 그런 상상을 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 부대가 병영에 도착하자 장교들은 천막으로 들어가 쉬었다. 랴보비치, 메르질라코프, 로비트코는 커다란 괴짝에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했다. 메르질라코프는 천천히 음식을 먹으며 무릎 위에 올려놓은 유럽 통보를 읽었다. 로비트코는 쉴 새 없이 찌꺼리며 술잔에 맥주를 부었다. 랴보비치는 하루 종일 상상을 한 탓인지 힘이 빠져서 말없이 맥주를 마셨다. 세 잔을 마시자 추기가 돌며 힘이 빠졌다. 그리고 이 새로운 느낌을 동료들과 나눠보고자 하는 마음을 억누를 수 없게 되었다. 폰 라베크 집에서 좀 이상한 경험을 했다네. 그는 무심한 듯 그러나 수상스럽다는 말투로 이야기를 꺼냈다. 난 당구실로 가고 있었거든. 그는 무척 상세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지만 불과 몇 분 만에 입을 다물어야 했다. 이야기가 끝난 것이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처럼 짧은 시간이 소요되더니 참으로 이상했다. 다음날 아침까지라도 입맞춤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말이다. 랴보비치가 말을 마치자 워낙 거짓말을 잘하는 탓에 다른 사람도 믿지 않는 로비트코가 의심스러운 듯 그를 바라보며 웃었다. 메르즐라코프는 눈살을 찌푸린 채 유럽 통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이상한 일이군. 이름도 부르지 않고 목에 매달리다니 아마 미친 여자였을 거야. 그래,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군. 랴보비치도 동의했다. 전에 나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로비트코가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작년이었지? 코브노로 갈 때였어. 2등 열차 안이었어. 사람이 많아서 통잠을 잘 수가 없었어. 차장에게 50코페이카를 줬더니 여행 가방을 들어주면서 칸막이 뒷자리로 데려다 주더군. 누워서 담요를 덮었어. 어두웠다는 것 알겠지?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내 어깨를 만지며 얼굴에 숨을 내쉬는 거야. 손을 움직였더니 팔꿈치가 느껴졌어. 그런데 눈을 떠보니 믿을 수 있겠나? 여자였어. 검은 눈동자, 최상급 연어 같은 붉은 입술, 콧구멍은 거친 숨결로 벌렁거렸고 가슴은 어찌나 크고 봉긋하든지. 잠깐만. 메르즐라코프가 조용히 말을 가로막았다. 가슴에 대한 이야기는 믿음이 가지만 어두운 곳에서 입술은 어떻게 보았나? 로비트코는 대답 대신 메르즐라코프의 둔한 감각을 비웃었다. 랴보비치는 기분이 상했다. 그는 괴짝 근처를 떠나 자리에 누웠다. 그리고 다시는 그 일을 털어놓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병영 생활이 시작되었다. 매일 하루가 별다른 없이 흘러갔다. 그동안 랴보비치는 마치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행동하며 생활했다. 매일 아침 당번병에 새순물을 가져오면 그때마다 머리를 찬물 속에 넣으며 자신의 인생에도 멋지고 따뜻했던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을 떠올렸다. 저녁이 되어 동료들이 사랑이나 여자 이야기를 하면 그는 귀를 기울이며 바짝 다가가 앉았다. 그러고는 마치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과도 같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선두에 로버티코를 앞세우고 무리를 지어 교회 마을로 돈 후안의 습격을 감행하던 밤에도 랴보비치의 마음은 우울했다. 그는 자신을 큰 죄인으로 여기는 한편 미지의 여인에게 마음 깊이 용서를 빌고 있었다. 한가한 시간이나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 어머니, 가깝고도 친근한 모든 것을 떠올리며 회상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메스체츠키 마을, 괴상하게 걷는 마을, 폰 라베크, 외전이 황후처럼 생긴 부인, 어두운 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밝은 빛과 같은 것들을 떠올렸다. 8월 31일 그는 다시 병영을 떠났다. 그는 고향이라도 가는 것처럼 흥분했다. 괴상하게 걷는 말, 교회, 가식적인 폰 라베크의 가족들, 그리고 어두운 방이 몹시도 그리웠다. 또한 사랑에 빠진 사람을 기만했던 마음속의 소리는 왠지 그가 틀림없이 미지의 여인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여러 가지 문제가 그를 괴롭혔다. 어떤 방법으로 만나게 될까? 무슨 말을 하지? 미지의 여인은 입맞춤 사건을 잊지 않았을까? 최악의 경우 만나지 못하더라도 그 어두운 방 안을 거닐며 지난 날을 기억하는 것만도 즐거운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저녁 무렵 지평선에는 눈에 익은 교회와 하얀 석조 창고들이 나타났다. 랴보비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옆에서 나란히 말을 타고 가며 이야기하고 있는 장교의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니,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다. 멀리 반짝이는 강, 저택의 지붕, 지는 햇빛을 받아 빛나는 비둘기들에 둘러싸인 비둘기 집 등을 놓치지 않고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교회에 도착해 수경기의 말을 들으며 그는 울타리 너머에서 말을 탄 사람이 나타나 차를 마시러 오라는 초대를 노심초사 기다렸다. 하지만
수경기의 보고가 끝나고 장교들이 마을로 내려갈 때까지도 말을 탄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지금쯤 라베크는 우리가 왔다는 말을 농부에게 들었겠지? 그럼 곧 사람을 보내겠지. 야보비치는 배정을 받은 오두막으로 들어가면서 생각했다. 또한 동료들이 어째서 촛불을 켜며 바쁘게 사모발을 준비하는지 이해하기 힘들었다. 요동치는 불안이 그를 사로잡았다. 자리에 누웠다가도 다시 일어나 앉아 밖을 내다보았다. 혹시 말을 탄 사람이 오지 않을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다시 자리에 들었지만 불안한 마음에 다시 반시간 후에 일어나 교회로 갔다. 담장 근처 광장은 컴컴했고 텅 비어 있었다. 군인 3명이 내리막길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들은 야보비치를 보고서 놀라서 경애를 했다. 그도 답례를 하고는 눈에 익은 좁은 길을 따라 밑으로 내려갔다. 건너편에 보이는 강둑이로 하늘 전체가 핏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달이 떠올랐다. 여자 둘이 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면서 채마밭을 왔다 갔다 하며 양배추 잎을 따고 있었다. 울타리 너머 어둠 속으로 몇 채 남지 않은 오두막 집들이 보였다. 하지만 이쪽 강둑은 지난 5월과 같은 풍경이었다. 좁은 길, 덤불숲, 물 위로 늘어선 버드나무. 빠진 것이 있다면 용감한 꾀꼬리의 노래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포플러와 어린 풀냄새가 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원에 도착한 야보비치는 쪽문 안을 들여다보았다. 정원은 어둡고 고요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근처에 서 있는 자작나무의 하얀 줄기와 오솔길밖에 없었다. 그 외 나머지는 모두 거대한 어둠 속에 숨어 있었다. 야보비치는 귀를 기울이고 주위를 살폈지만 15분이 지나도 부스거리는 소리, 불빛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는 뒤로 물러섰다. 야보비치는 다시 강으로 내려갔다. 앞쪽에는 장군의 목욕탕이 보였고 작은 다리 난간에 걸쳐놓은 하얀 시트도 보였다. 그는 다리 위로 올라가 잠시 서 있다가 할 일 없는 사람처럼 시트를 만졌다. 거칠거칠하고 차가웠다. 그는 아래쪽 강물을 내려다보았다. 물살이 빠르게 흐르고 있었다. 목욕탕 말뚝 근처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약하게 들려왔다. 붉은 달은 왼쪽 강변에 비쳤다. 작은 물개는 끊임없이 달을 가지고 놀며 이런저런 모양을 만들어냈다. 마치 달을 가지고 싶다는 듯이. 아, 얼마나 어리석은가, 얼마나 바보 같은가.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며 야보비치는 생각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게 된 지금에서야 입맞춤 사건과 불안감, 그리고 어떤 막연한 희망이 곧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장군 댁에서 말을 탄 사람을 보내지 않은 것도, 다른 사람 대신 우연히 그에게 입을 맞추었던 그 여인을 앞으로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도 이제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어쩌면 그 여인을 다시 만난다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인지도 모른다. 강물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까닭도 모른 채 흘러갔다. 지난 5월에도 그렇게 흘러갔다. 지난 5월의 그 물은 큰 강으로 흘러가서 강에서 바다로, 그 다음에는 정발해서 비로 바뀌었다가 어쩌면 바로 그 물이 지금 다시 야보비치의 눈앞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도 몰랐다. 무엇을 위해서? 어째서? 그리고 모든 세상과 모든 인생살이가 야보비치에게는 이해할 수도 없고 목적지도 없는 농담처럼 느껴졌다. 그는 물에서 눈을 거두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운명이 어떻게 그에게 미지의 여인을 선물했는지, 더불어 여름 동안 어떤 장면을 꿈꾸었는지를 떠올리며 스스로의 인생이 무척이나 가난하고 비참하며 평범하다는 것을 느꼈다. 숙소에는 동료들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장교 모두가 장군댁에서 온 하인을 따라 장군댁에 초대되어 갔다고 당번병이 보고했다. 잠시 동안 야보비치의 가슴에는 기쁨의 불길이 타올랐다. 하지만 그는 곧 그 불씨를 끄고는 침대에 누웠다. 그러고는 참을 수 없는 운명에 안갚음하려는 작정으로 장군댁에 가지 않았다. 하하, 차이가 없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장군댁에 갔군요. 예.